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치는 시간이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지쳐온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감정이란 게 있더군요. 불안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런 것 말입니다. 이 진실을 대부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하나로 남은 시간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그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낚시터 평상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나이는 69. 손에 든 낚싯대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찌는 물 위에 고요히 떠 있었고 그녀의 시선도 그 찌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기다리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지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답니다. 매년 하던 검진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표정을 바꾸더니 재검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뭐가 어떻다는 건지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밀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들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문득 그 세월이 한꺼번에 떠오르더랍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만 40년이 넘었거든요. 결혼하던 해가 24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한 분이셨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시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렸어요.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까지 셋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육아와 살림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지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해냈나 싶더군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니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7년 전이었습니다. 87세까지 사셨으니 장수하신 편이었지요. 마지막 2년은 거의 누워 계셨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리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지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 모여서 공을 치고 수다를 떨고 가끔은 막걸리 한잔하면서 웃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거였지요. 그런데 이번 검진 결과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재검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가 일주일 같더군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마음은 벌써 최악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내 차례인가?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주변의 어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어딘가 남의 일 같았어요. 죽음이라는 건 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내 것이 되어 다가왔지요. 막연하게 두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지요. 남편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낚시터에 오게 된 건 그래서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생각만 자꾸 나빠지더군요. 그렇다고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자니 친구들 앞에서 밝은 척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낚시는 구실이었지요. 물고기가 잡히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고 싶었던 겁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습니다. 얇은 점퍼를 여미며 찌를 바라보았지요. 물 위에 떠 있는 찌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저렇게 둥둥 떠 있다가 언젠가는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겠지. 나도 저 찌처럼 지금은 떠 있지만 언젠가는 가라앉겠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건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지요. 예전처럼 빨래를 넣는 것도 시장을 보고 오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안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평생 남을 돌보느라 내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고 슬퍼도 슬프다 표현하지 않았지요.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참는 게 어른이고 견디는 게 어머니라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흘렀는지도 모르게 볼을 타고 내려왔지요. 혼자 앉아 울고 있자니 참 서글프더군요. 69 먹도록 뭘 했나 싶기도 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아이한테서 온 전화였지요. 엄마 어디야? 점심은 먹었어? 하는 일상적인 안부였습니다. 괜찮다고, 낚시터에 나와 있다고 대답했지요. 딸아이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라며 끊었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재검 날짜는 일주일 뒤였거든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지요. 하루하루가 늘어지듯 길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고 밤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갈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지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할까? 치료를 받아야겠지.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겠지.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봤으니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모습을요. 그런데 치료 과정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었지요. 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항하고 있었지요. 왜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손주들이 크는 것도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싶었지요. 게이트볼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집에 있거나 낚시터에 나와 앉아 있거나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지요. 남편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만 했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재검 당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대기실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지요. 전문 용어가 많아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양성이었습니다. 암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종양이 있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최악을 상상하며 밤잠을 설쳤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암이 아니었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겠지. 검사하고 걱정하고 결과 기다리고 이 과정을 앞으로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하는 걸까 생각하니 막막하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암은 아니라고, 하지만 종양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남편은 다행이라며 안도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은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위로의 말이었지만 마음이 개운해지지는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지요. 예전처럼 게이트볼을 치러 나가고 시장도 보고 밥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지요. 게이트볼 모임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다고 친구들이 반겼지요. 어디 아팠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괜찮다고, 그냥 좀 쉬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말하더군요. 자기도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다고. 그 친구는 72였습니다. 이름은 순자 씨였지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날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도 종양이 발견됐다고. 그런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수술보다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자체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떤 기분일까? 병이 있는데 치료를 못하는 기분이. 그런데 순자 씨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심지어 웃기까지 했지요. 어차피 다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다 갈 때가 되면 가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순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나라면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게이트볼을 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공을 치는데 집중이 안 되더군요.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멀게 느껴졌지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 옆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무섭지 않아요? 병이 있는데.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무서워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을 살기로 했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되잖아. 오늘 바람도 좋고 친구들이랑 공도 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충분하다. 순자 씨는 충분하다고 했어요. 나는 뭐가 충분한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히 불안하고 막연히 두려운데 순자 씨는 이미 그 너머에 있는 것 같았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을 살기로 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나도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게이트볼도 치고. 그런데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순자 씨의 오늘과 내 오늘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장자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동양 철학자라더군요.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있었지요.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요.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다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장자는 슬프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슬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왔다가 삶을 살고 이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그래서 슬퍼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밤과 낮이 바뀌는 걸 슬퍼하지 않듯이.
계절이 바뀌는 걸 슬퍼하지 않듯이 삶과 죽음도 그런 자연의 순환이라고. 그러니까 북을 두드리며 노래한 건 슬픔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처음에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철학자라지만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다니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인정머리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반발심이 들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걸까? 그 밤 장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순자 씨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오늘을 살기로 했다. 무서워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 어쩌면 순자 씨도 장자처럼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닐까? 그런데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저항했지요. 나는 장자처럼 될 수 없어. 순자 씨처럼 담담해질 수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69살 할머니인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구나. 죽음을 대하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낚시터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앉았지요. 찌를 바라보면서 장자의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찌는 물 위에 떠 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가라앉기도 하고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나도 저 찌처럼 떠 있다가 언젠가는 가라앉겠지. 그건 슬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두려웠어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샵 철학대본 파트의 챕터 58. 이어서 게이트볼 모임에서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공을 치다가 갑자기 휘청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모두가 놀라서 달려갔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잠깐 어지러웠다고,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지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종양 때문에 출혈이 있었던 거였지요. 수혈을 받고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문병을 갔을 때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언니, 무섭지 않아요?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솔직히 말할게. 쓰러질 때는 무서웠어. 아, 이제 가는 건가 싶었거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잖아. 그거면 됐어. 그러면서 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종양 발견됐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데요?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고 화내봐야 종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럴 바에는 남은 시간을 웃으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모든 사람은 가는 거야.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순자 씨의 말을 들으면서 장자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북을 치며 노래한 장자. 그도 처음에는 슬펐다고 했지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울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다 받아들인 거였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건 포기해서가 아니구나. 오히려 받아들였기 때문이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살 수 있게 된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나무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 나무잎들도 곧 떨어지겠지. 그런데 그걸 슬퍼하는 사람은 없잖아. 가을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뭔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자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삶과 죽음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이 태어나면 살고 때가 되면 가는 것, 그게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불안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 옆에서 다른 것도 느낄 수 있게 됐지요. 며칠 뒤 다시 낚시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평상에 앉아 찌를 바라보면서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이야기요. 들어보셨나요?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홀월 날아다녔대요. 꽃밭을 날며 아주 행복했지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헷갈리더래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깊은 이야기더군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삶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어쩌면 그 경계가 우리 생각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이런 생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꼭 무섭기만 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다른 상태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지요.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숨을 쉴 수 있구나. 두 발로 걸을 수 있구나.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게이트볼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이기든 지든 함께 움직이고 웃는 그 시간이 소중했어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오늘 이 햇살을, 이 바람을, 이 웃순자 씨가 퇴원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지요. 다음 주부터 다시 게이트볼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병이 있어도 불안해도 그래도 오늘을 살고 있었지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태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걸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미리 애도하는 대신 오늘의 숨과 발걸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장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된 사람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태어남을 기꺼워하지 않고 돌아감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라고.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무덤덤하게 느껴졌어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니. 그럼 뭐가 재미있어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었지요. 집착하면 두려워지거든요.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저걸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지요. 하지만 원래 왔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집착이 조금 느슨해져요. 있는 동안 감사하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소중해지더군요. 남편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죽음이 두려웠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남편은 묵묵히 듣다가 손을 잡아줬어요. 나도 그랬어. 당신이 검사 받는다고 했을 때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말하기가 힘들었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둘 다 무서웠구나. 서로 걱정 끼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함께 나누니까 훨씬 가벼웠지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검사를 받았는데 지켜봐야 할 게 있다고. 암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한다고. 아이들은 걱정하면서도 엄마 곁에 있어 줄게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평생 혼자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건 표현하지 않고 아픈 건 숨기고 웃는 얼굴만 보여주는 게 어른이라고. 하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더군요. 나눠야 가벼워지는 것도 있었어요. 불안은 혼자 품고 있으면 커지지만 말하고 나면 작아지기도 하지요. 장자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른 건 슬픔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그 후의 삶의 흐름을 받아들인 거였지요. 나도 두려움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며칠 뒤 다시 낚시터에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바람이 더 쌀쌀해졌지요. 하지만 햇살은 따스했어요. 평상에 앉아 찌를 바라보면서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찌는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물결이 치면 출렁거렸지요. 하지만 계속 떠 있었어요. 가라앉을 때까지는 계속 떠 있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갈 때까지는 여기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치료를 받아야 하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거야. 지금은 이 가을 햇살을 느끼면 되는 거야. 이 바람 소리를 듣고 이 물결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장자의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식의 위로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태도의 전환이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것, 그걸 통해 남은 시간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였지요. 예전에는 남은 시간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시간, 줄어드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주어진 시간, 선물 같은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게이트볼 모임에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는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함께 웃고 있잖아. 이 순간이 있잖아. 이게 전부야. 이게 삶이야. 순자 씨가 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 오늘 날씨 진짜 좋네. 대답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지요. 저 구름도 떠가는 거야. 나도 떠가는 거야. 다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슬픈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장자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비로소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게이트볼 쳤어. 날씨가 좋더라. 평범한 대화였지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됐어요. 이 밥상, 이 대화, 이 시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도 차올랐다가 이지러지지.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지. 슬퍼할 일이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났지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오늘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였지요. 하나만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밤이 있어야 낮이 있고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듯이 병원 정기 검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부터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안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걸 혼자 짊어지지 않았지요. 남편한테 말했고 아이들한테 말했고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다들 응원해줬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커지지 않았고 당분간은 경과 관찰만 하면 된다고 했지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악화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요. 가을바람 속에서 찌는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삶은 흘러가고 나도 그 흐름 안에 있음을 느꼈지요. 장자의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라
태도의 전환으로 남았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자 남은 시간의 색감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혹시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불안에 압도당하지는 않아요. 불안은 불안대로 느끼면서 그래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햇살을, 오늘의 바람을, 오늘의 웃음을.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왔다가 가는 과정이라고. 왔으니까 가는 거라고.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말이 이제는 마음 깊이 느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지요. 불안 속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감사 속에서 보내느냐, 두려움 속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평온함 속에서 보내느냐. 오늘 아침에도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평상에 앉아 찌를 바라봤지요. 찌는 물 위에 떠 있었고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도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갈 때까지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물결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이게 오늘이구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걸 알았지요. 숨 쉬고, 걷고, 느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순자 씨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기로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되지요. 오늘 바람이 좋고, 오늘 햇살이 따스하고, 오늘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장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북을 두드리며 노래한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의 흐름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지요. 슬픔을 부정한 게 아니라 슬픔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지요. 그게 삶이니까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다 섞여 있는 게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겠지요.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 한 가지만 남겠지요.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자연의 순환이니까요. 나도 그 순환의 일부니까요. 찌가 물 위에서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었지요. 하지만 찌는 떠 있어요. 계속 떠 있지요. 나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갈 때까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다리면서. 장자가 말했습니다. 참된 사람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나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삶을 감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은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그게 삶이니까요. 그게 오늘이니까요. 낚시터에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노을이 물에 비쳐서 반짝이지요.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이 아름다워요.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지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을 함께 먹어야죠.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낚시터에 갔었어.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자가 그걸 가르쳐 줬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지지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도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게 삶이니까요. 에필로그. 가을 바람이 불어도 찌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여전히 여기 계시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장자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될 수는 있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